고상한 척 좀 그만해. 사인하고 돈 챙겨서 나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한 얼굴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던 날 박우혁은 블랙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가져가. 당신의 3년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야? 나는 그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대가라고. 나 최인나가 고작 돈 때문에 그와 결혼했던가? 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박씨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도 나 혼자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다. 그 후 3년. 나는 서울의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 편의점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카드는 단 한 번도 긁지 않았다.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의사가 수술비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병원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카드를 꺼냈다. 잔액 조회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36건, 매달 15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내역들. 적요란에는 매번 같은 사람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인나야, 오늘 서울 기온이 뚝 떨어진대. 옷 따뜻하게 입어. 인나야, 추석 잘 보내. 혼자라도 송편 꼭 챙겨 먹고. 인나야,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박우혁, 이 나쁜 자식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여 여러분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50억. 얇은 A4 용지 한 장이 반질반질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신경을 긁는 소리를 냈다. 종이는 내 손끝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야에는 굵게 인쇄된 검은 숫자와 그 뒤를 따르는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은 0들만 들어왔다. 이 나라의 대다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치스러운 꿈들을 이룰 수 있는 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돈은 박씨 집안이 내 3년의 청춘을 사들인 대가로 지불하는 청소비에 불과했다. 서명해라, 최인나. 테이블 건너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조건반사처럼 척추를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입김으로 가볍게 찬물 위를 불었다.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은 채였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뵈는 소식도 없고 이 50억 원, 우리 박씨 집안이 보이는 마지막 성이다. 돈 챙기고 입 다물어. 앞으로 박씨 집안이랑 너는 아무 상관 없는 거다. 아무 상관없는 사이. 그 말이 녹슨 톱이 되어 내 심장을 슥슥 썰어내는 것 같았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나약함을 들키지 않으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어짜듯 깍지를 꼈다.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박히며 찌릿한 통증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걸러낸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건조한 냄새와 박우혁에게서 나는 익숙하고 서늘한 시더우드 향수 냄새가 떠돌았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회색빛 하늘과 묘비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박우혁은 창가 쪽 1인용 소파에 앉아 빛을 등지고 있었다. 얼굴이 그늘에 가려져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아무렇게나 꼬고 앉은 긴 다리와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는 몽블랑 만년필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만년필은 결혼 첫 해, 내가 반년치 월급을 아끼고 모아 그에게 선물했던 생일 선물이었다. 지금 그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장식품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성 부채처럼 대하고 있었다. 제가 서명하지 않는다면요? 내 목소리는 거친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몹시 쉬어 있었다.
안 해. 시어머니가 찻잔을 받침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녀가 드디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식탁 위로 기어 올라오려는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인나야,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족보도 없는 집안에서 굴러들어온 여자가 우리 집에서 3년이나 공짜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평생 누리지도 못할 호사를 누렸잖아. 왜, 돈이 적니? 아니면 안 나가고 버티면서 우혁이가 이사회 늙은 여우들한테 물어뜯기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랬다. 이게 그녀의 필살기였다. 박그룹의 후계자 다툼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고 나는 박우혁의 유일한 약점, 배경도 힘도 없는 짐 덩어리였다.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이사회와 손잡고 우혁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것이 뻔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우혁을 바라보았다. 우혁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짐이에요. 박우혁의 손에서 돌아가던 만년필이 멈췄다. 사무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 1초가 나를 고문하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 내 피가 다 말라버릴 것 같을 때쯤 그가 입을 열었다. 서명해. 간단명료한 세 글자. 억양에 높낮이도 없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 빙하가 쩍하고 갈라지며 내는 둔탁하고 절망적인 타여름이었다. 나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 4개가 붉은 초승달처럼 깊게 패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50억 원짜리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차갑고 날카로워 손끝이 베일듯 아렸다. 찌익. 고요한 사무실에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합의서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발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비현실적인 눈송이처럼 값비싼 카페트 위로 흩날렸다. 박씨 집안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이 옅은 하늘색 원피스는 결혼 후 유일하게 내 돈으로 산 옷이었다. 이걸 입고 있을 때만큼은 박씨 집안의 부속품이 아니라 최인나로 느껴졌다. 자존심 세우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웃음이었다. 좋아. 그렇게 뼈대가 있으시다니 나가보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내가 박씨 집안에서 먹고 쓰고 입은 것들, 그것도 계산해야 하지 않겠니? 그만하세요. 줄곧 침묵을 지키던 박우혁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성큼성큼 책상 앞으로 걸어오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 카드 한 장을 거칠게 꺼냈다. 힘 조절이 안 된 탓에 카드가 책상 위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묵직한 금속 질감이 느껴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카드, 일명 블랙카드였다. 차가운 광택이 흘렀다. 이건 내 개인 계좌야. 그룹하고는 상관없어. 박우혁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는 듯했다. 비밀번호는 당신이 설정한 거니까 기억하겠지? 나는 그 카드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3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온 그날 오후였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은행 유리문에 무지개 같은 빗무리를 만들던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창고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다. 제 아내에게도 가족 카드를 발급해주세요. 한도는 무제한으로. 그때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 간지러웠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 0314. 앞으로 내 돈은 다 내 거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그때의 달콤함은 이제 가장 악독한 모욕이 되어 돌아왔다. 위장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박씨 집안 돈은 싫다니까 자기 돈을 쓰라고? 거지 적선하듯이
아니면 3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해준 화대라도 된다는 건가? 가져가. 그가 카드를 내 쪽으로 쓱 밀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너머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갈 거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좋아. 아주 좋아. 박우혁, 당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의 마지막 정까지 끊어내겠다면? 나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카드를 낚아챘다. 금속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4년째 쓰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을 열어 가장 깊은 안주머니에 카드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받을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내 평생 이 안에 든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획 돌아섰다. 울면 안 돼, 최인나.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절대 울지 마. 나는 뒤꿈치가 까져 쓰라린 하이힐을 신고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비참하고 초라했던 3년의 시간에 작별을 고하는 걸음이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작 이랬어야지. 나중에 집안에 소금이라도 뿌려라. 저런 간한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니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의 냉기가 확 끼쳐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점점 좁아지는 틈새로 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무실을 훔쳐보았다. 박우혁은 여전히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간 조각상처럼. 딩.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밀폐된 금속 상자 안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나는 아무도 없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3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3년 후. 서울 구로구 새벽 5시. 반지하 방의 창문은 길바닥과 딱 붙어 있었다. 매일 나를 깨우는 건 알람 소리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사각거리는 소리, 혹은 취객이 발로 걷어찬 깡통이 굴러가는 요란한 소리였다. 눈을 뜨자 누렇게 뜬 천장이 보였다. 구석에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옆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보풀이 일어난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차가운 장판을 디뎠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서늘한 냉기가 찌릿하게 올라와 잠이 확 달아났다. 이곳의 월세는 45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액세서리를 모두 팔았다. 성인이 되던 해 엄마가 선물해준 목걸이까지. 좁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줄기는 가늘었고 쇠맛 섞인 냄새가 났다. 나는 찬물을 한 웅큼 받아 얼굴에 끼얹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드리운 거무스름한 그림자, 건조해서 하얗게 일어난 입술. 강남의 대저택에서 수입 화장품으로 관리받던 박우혁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여기 있는 건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보조, 월급 22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서민 최인나였다. 인나야, 오늘도 힘내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칫솔을 집어들었다. 치약 튜브는 이미 납작해질 대로 납작해져 있었다. 꼬리부터 꾹꾹 눌러 겨우 콩알만큼 짜냈다. 아껴야 했다. 지금 내게는 1,000원 한 장이 점심 한 끼였다. 물 빠진 패딩 점퍼를 걸치고 캔버스 가방을 맨 채 집을 나섰다. 늦가을 서울의 새벽바람은 칼날 같았다. 나는 목을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 인파에 섞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출입문 쪽에서 계시지 마세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엉겨붙었다. 싸구려 향수 냄새, 덜 깬 술 냄새, 고단한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구석으로 처박혔다. 차가운 출입문 유리에 얼굴이 눌렸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힘겹게 전화기를 꺼내보니 은행 출금 알림이었다. KB국민은행 통신요금 5만 8천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28만 7,500원. 3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이게 내 전 재산이었다. 이번 달 월급날까지 나는 이 돈으로 버텨야 했다. 오늘 점심은 또 편의점 삼각김밥이겠구나. 어제 1+1 행사 상품이 아직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운이 좋으면 저녁값도 아낄 수 있을 텐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지하철이 명동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나도 인파에 휩쓸려 내렸다. 오늘은 회사에서 명동 거리 홍보를 지시한 날이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사장이 고안해낸 원시적인 영업 방식이었다. 명동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나는 찬바람을 맞으며 두꺼운 전단지 뭉치를 안고 뻣뻣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제품 한번 보고 가세요. 잠시만요. 1분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누군가 전단지를 받아드나 싶더니 바로 옆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다. 나는 구겨진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주었다. 먼지를 털고 다시 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다 회사의 돈이었다. 혹시 최인나 사모님 아니십니까? 등 뒤에서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경악으로 물든 얼굴이 보였다. 김 비서. 박우혁의 수석 비서였다. 그는 딱 떨어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인쇄 잉크가 묻어 시커멓고 동상 걸리기 직전인 내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리고 유행 지난 낡은 패딩 점퍼로 옮겨갔다. 그 순간 발가벗겨져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다. 수치심이 용암처럼 발끝에서부터 치솟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전단지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사모님. 맞으시잖아요. 김 비서가 무의식적으로 옛 호칭을 불렀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모님. 저 전단지 아줌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획 고개를 돌리며 비명처럼 소리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난 사모님 아니에요. 최인나라고요. 난 당신 모릅니다. 말을 뱉고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김 비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돌아가서 박우혁에게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보고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박우혁은 무슨 생각을 할까? 비웃을까? 꼴 좋다고 생각할까? 나갈 거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3년 전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인적 드문 골목길로 뛰어들어가 차가운 붉은 벽돌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찬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 불에 댄 듯 아팠다. 나는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팔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박그룹 본사 빌딩에서 불과 5km도 떨어지지 않은 이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숨어 떨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교통비 1250원을 아끼기 위해 한강 다리를 따라 터벅터벅 걸었다. 강바람이 매서웠다. 머릿가죽이 얼얼할 정도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난간을 붙잡은 채 강 건너 강남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번쩍이는 불빛 하나하나 아래 내가 한때 익숙했던 삶이 있었다. 그 빛의 바다 한가운데 박그룹 본사 빌딩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 있었다. 꼭대기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박우혁의 사무실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가 야근할 때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삼계탕을 끓여 보온통에 담아 보냈을 것이다.
가끔은 내가 직접 가서 서류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그의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인나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 그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만든 걸 알면서도 그 눈에 담긴 다정함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지금 나와 그 사이에는 넓디 넓은 한강이, 넘을 수 없는 계급이,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과 온몸에 새겨진 상처가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강북에, 그는 찬란한 강남에 있었다.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500원짜리 동전 2개와 꼬깃꼬깃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손에 잡혔다. 최인나, 나는 검은 강물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봐, 내가 선택한 길이야. 무릎이 깨져도 끝까지 가야 해.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낭떠러지야. 나는 콧물을 훌쩍이며 눈물을 삼키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운명은 바닥이라고 생각한 순간 한 번 더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을 즐기는 모양이다. 그 전화는 새벽 3시 14분에 걸려왔다.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적막한 반지하 방에서 그 소리는 징을 울리는 것처럼 요란했다. 나는 선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인 적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밀었다. 최인나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낯설고 사무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는 시끄러운 기계음과 다급한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네, 맞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경기도립병원 응급실입니다. 모친 최순영 씨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소생실에 계신데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엄마. 언제나 긴나 너만 행복하면 되라고 웃어주던 엄마. 내 가방에 몰래 쌈짓돈을 찔러 넣어주던 엄마. 이 세상에 남은 나의 유일한 피부치.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신발은 제대로 신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있었다. 새벽 3시의 거리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지하철도, 버스도 끊긴 시간. 나는 도로변에 서서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하지만 이런 외진 주택가에 이 시간에 빈 택시가 지나갈 리 만무했다. 제발 제발.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때 저 멀리서 빈 차 등을 켠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나는 차 문을 열고 거의 굴러 들어가듯 뒷좌석에 탔다. 경기도립병원요. 빨리.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산발한 머리에 넋이 나간 내 몰골에 놀란 눈치였지만 그는 군말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미터기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나는 올라가는 숫자를 보며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돈 걱정을 압도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 반이었다. 수술실 앞에는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최순영 환자 보호자분.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에는 핏자국이 튀어 있었다. 접니다. 제가 딸이에요. 나는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다.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다. 표정이 무거웠다. 환자분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심합니다. 장기 손상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1차 수술 비용과 입원 보증금으로 우선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원무과 가서 수속 밟아주세요. 입금이 늦어지면 다음 처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억. 그 숫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정수리를 내리쳤다. 의사의 소매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혔다. 3억 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 입출금 통장 잔액 287,500원. 주택청약 저축 450만 원.
다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다. 3억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연락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전 직장 동료, 대학 동창, 심지어 얼굴만 아는 거래처 직원들까지. 새벽 4시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누구세요? 이 새벽에 미쳤어요. 있나야? 돈. 나도 지금 힘든데. 전화가 끊길 때마다 희망도 하나씩 꺼져갔다. 나는 뜨거워진 전화기를 쥐고 벽을 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병원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절망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신장이라도 팔고 싶었다. 피라도 뽑아 팔고 싶었다.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디서 3억을 구한단 말인가? 엄마.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뇌리에 검은 섬광이 스쳤다. 낡은 여행 가방. 가방 깊숙한 곳, 비닐랩으로 3번이나 꽁꽁 싸매둔 낡은 편지 봉투. 그 블랙 카드.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급하게 오느라 짐을 쌀 겨를도 없이 무작정 끌고 온 그 낡은 여행 가방이 옆에 있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가방을 들고 온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가방 지퍼를 열고 옷가지들을 파헤쳤다. 어디 있지? 어디 있어? 가방 가장 밑바닥, 손끝에 딱딱한 봉투가 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랩을 뜯어냈다. 1겹, 2겹, 3겹. 검은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내 손바닥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카드 표면에는 3년 전 가방에 처박을 때 지퍼에 긁힌 미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우혁. 그 이름을 입에 담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카드 위를 적셨다. 맹세했었다. 굶어 죽어도 내 돈은 안 쓴다고. 하지만 지금 저 문 안에서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목숨 앞에서 내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보다 못했다. 나는 카드를 움켜쥐고 병원 로비 구석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렸다. 카드를 투입구에 밀어넣었다. 기계가 카드를 삼키는 소리가 났다. 내 비참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너무 떨려서 누를 수가 없었다. 0314. 우리의 결혼기념일.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잔액이 0원이면 어떡하지? 박우혁이 이미 카드를 정지시켰으면? 이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띠링. 화면이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잔액 부족이나 거래 불가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화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나는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1, 10, 100, 1000, 만억. 52억 7463만 원. 숨이 턱 막혔다. 52억.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이혼할 때 위자료로 제시했던 게 50억이었는데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입금 내역이 쏟아졌다. 모두 입금이었다. 가장 최근 내역은 어제였다. 2025년 10월 15일 입금 1,500만 원. 그 위로도 2025.09.15 입금 1,500만 원. 2025.08.15 입금 1,500만 원. 매달 15일 1,500만 원씩. 꼬박 3년 3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 옆 작은 메모란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씨들을 읽어내려가다 다시 한 번 시야가 흐려졌다. 인나야, 오늘 입춘이다. 아직 쌀쌀하니 두꺼운 코트 하나 사입어. 인나야, 추석 잘 보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인나야, 생일 축하해. 미안하다. 인나야, 보고 싶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손가락 사이로 짠 눈물이 흘러들어와 혀끝에 닿았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그가 나를 까맣게 잊고 살 줄 알았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카드를 준 것도 그저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카드는 적선도 모욕도 아니었다. 그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퇴로였다.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가 죽어도 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전단지나 돌리며 살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언젠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하나를 여기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박우혁, 이 바보 같은 사람. 나는 현금 인출기 화면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다. 등 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외침이 들려왔다. 최순영 환자 보호자분.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수납 아직 안 하셨나요? 나는 허리를 번쩍 펴고 얼굴에 뒤범벅된 눈물을 거칠게 훔쳐냈다. 화면에 떠있는 숫자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는 이체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 돈, 내가 쓴다. 박우혁에게 빚을 지는 것 따위. 나는 카드를 손안에 꽉 쥐었다. 카드의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깊숙이 박혔다. 이번 생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난 기꺼이 감수하겠다. 나는 몸을 돌려 내 체온이 벤 블랙 카드를 들고 수납 창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납 창구의 프린터가 지잉 하는 기계음을 내며 얇은 영수증 한 장을 토해냈다. 그 위에 찍힌 붉은색 수납 도장은 마치 지옥문 앞에서 나를 끌어올려준 면죄부 같았다.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충혈된 눈처럼 복도에 있는 초조한 영혼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후 72시간 동안의 기억은 파편처럼 조각나 있다. 중환자실 밖에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 공기 중에 짙게 밴 소독약 냄새,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 카트 바퀴가 바닥 타일을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 나는 풍화된 석상처럼 의자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굳게 닫힌 그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납덩이를 매단 듯 눈꺼풀이 무거워도 감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저 문이 열리고 살아있는 엄마가 아니라 흰천을 덮은 시신이 실려 나올까 봐 두려웠다. 배고픔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위장에는 경련 같은 통증만이 남았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다 되어 꺼졌고 나는 그 시끄러운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었다. 내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저 문과 그 안에서 사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엄마만이 존재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극한으로 치달은 육체의 피로가 마침내 정신력을 무너뜨렸다. 의식이 흐릿해지더니 고개가 툭 떨어졌고 나는 혼곤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따스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안심이 되는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은은한 시더우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갈고리처럼 내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조각들을 순식간에 낚아 올렸다. 박우혁의 옷장에서 나던 냄새, 그가 나를 안고 내 정수리에 턱을 괴었을 때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심하게 떨었다. 몸에 덮여있던 무언가가 내 움직임에 따라 스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다. 손끝에 닿은 것은 내 싸구려 패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럽고 섬세한 캐시미어의 감촉이었다. 검은색 남성용 코트였다. 복도 끝에 희미한 조명에 비친 코트 안감에는 은실로 수놓아진 이름의 이니셜이 보였다. P, W, H. 박우혁.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텅 빈 복도를 두리번거렸다. 나와 5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 창가에 검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참담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고 꼿꼿한 그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검은색 수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소매 끝에 커프스 단추가 미광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3년 사이 그는 늙어 있었다. 피부가 처지는 그런 늙음이 아니라 뼈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지독한 피로감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 눈 밑에는 나보다 더 짙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마치 한 개까지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생과 사가 갈리는 이 복도에서 서로를 응시했다.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덮고 있던 코트를 그에게 던져주고 싶었지만 손은 그 찰나의 온기에 미련을 두며 뻣뻣하게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결국 침묵을 먼저 깬 건 그였다.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 2장을 문지르는 것처럼 심하게 쉬어 있었다. 그가 발을 떼었다. 구두가 바닥을 딛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시더우드 향이 더욱 짙어졌고 옅은 담배 냄새가 섞여 나를 완전히 에워쌌다. 그는 내 옆에 빈 의자에 앉았다. 나를 보지 않고 중환자실 문으로 시선을 던진 채였다. 의사 말로는 오늘 밤만 합병증 없이 넘기면 장모님 고비는 넘긴 거라고 하더군. 나는 멍해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겨우겨우 몇 마디를 쥐어짜냈다. 목소리가 흉하게 갈라졌다. 박우혁은 양복 주머니에서 미지근한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 내게 건넸다. 물 좀 마셔. 입술이 다 터졌어. 나는 기계적으로 물병을 받아 들었다. 미지근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따끔거리는 통증 뒤에 안도감을 주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그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 입원 수속 밟을 때 비상 연락망에 당신이 내 이름을 적어놨더군. 손이 덜덜 떨렸다. 물방울이 튀어 비싼 캐시미어 코트 위로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기억이 났다. 3년 전 엄마가 건강검진 때문에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했을 때였다. 우린 갓 결혼해서 한참께 볶던 시절이었다. 나는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고 비상 연락망에는 망설임 없이 사위 박우혁과 그의 개인 번호를 적어 넣었었다. 그때는 생각했었다. 그는 내 남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거라고. 입원 후에도 나는 굳이 병원 기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아니, 무의식 중에 까맣게 잊고 있었건 어쩌면 이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럼 지난 사흘 동안 계속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손에 들린 물병을 내려다보며 미세하게 찰랑거리는 수면을 응시했다. 계속은 아니야. 박우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회사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긴 했어. 하지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 교수님을 모셔왔지. 이 분야 권위자시잖아. 방금 집도하신 분이 그분이야. 김 교수. 돈이 있어도 진료 예약조차 잡기 힘들다는 그 국보급 의사. 어쩐지. 응급실 의사가 엄마 운이 좋아서 마침 전문가 협진이 가능했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 싶었다. 운이 아니었다. 박우혁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평온에서 더 가슴 아픈 말투였다. 후속 치료를 받을 재활병원도 알아봐뒀어. 양평에 있는데 환경도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어.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박우혁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익숙하면서도 질리는 내 삶이 송두리째 그에게 관리당하는 듯한 무력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가 나를 위해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적선 같은 선의가 내 비루한 자존심을 찔렀다. 김 교수님 모셔온 건 고마워요. 그 빚은 갚을게요. 수술비는 이미 내가 냈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이 무슨 수로 알아서 한다는 거야? 박우혁이 획 고개를 돌렸다.
핏발선 눈이 나를 쏘아보았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목소리에 섞여 나왔다. 신장이라도 팔게. 아니면 사채라도 쓰게. 최인나,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내 주름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가 마침내 동상과 굳은 살로 엉망이 된 내 손에 멈췄다.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바닥은 크고 뜨거웠으며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눈앞으로 들어 올리더니 갈라진 손가락 마디와 무거운 짐을 나르다 생긴 상처들을 노려보았다. 이게 나를 떠나서 당신이 원하던 삶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대단한 존엄이야? 그깟 일어나지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장모님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내 카드에는 손도 대기 싫었던 거냐고. 카드 이야기가 나오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나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온 힘을 다한 저항이었다. 그 카드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주머니에서 블랙 카드를 꺼냈다. 마치 뜨거운 인두를 쥔 것 같았다. 박우혁, 당신 대체 속셈이 뭐야?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짐덩어리라며? 그런데 왜 여기다 돈을 넣은 거야? 매달 1,500만 원씩 꼬박 3년 동안 52억이나. 나는 카드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시야가 흐릿해졌다. 나 동정해? 아니면 속죄라도 하는 거야? 전처가 밑바닥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는 구명줄 하나 쥐고 있다는 그 우월감이 그렇게 좋았어? 신이라도 된 기분이야? 텅 빈 복도에 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히스테리에 가까운 울음이 섞여 있었다. 박우혁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사그라들더니 그 자리를 깊고 어두운 슬픔이 채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쏟아내는 감정을 받아냈다. 내가 울다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떨고 있을 때까지.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였다. 당신이 안 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깍지 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인나야, 넌 너무 고집이 세. 내 자존심은 두꺼운 껍질 같아서 널 꽁꽁 싸매고 있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쥐어주지 않으면 넌 굶어 죽어도 내 돈엔 손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을대를 울렁거렸다. 하지만 난 무서웠어. 만약에 언젠가 오늘처럼 당신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날이 오면 어떡해. 정말 목숨을 구할 돈이 필요한 순간에 그 카드가 비어 있으면, 내가 준비해두지 않아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그럼 난 어떡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이혼할 때 왜 변명 한마디 안 했어? 나중에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진 말할 수 없었어. 박우혁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인나야, 넌 정말 내가 널 싫어해서 이혼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매일 밤 나는 이혼하던 날의 장면을 되감기 했다. 시어머니의 조롱, 그의 냉담함, 그 차가운 합의서. 나는 그가 지쳐서, 굴복해서 밥그룹의 후계권을 위해 배경 없는 아내인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믿었다. 아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우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는 것보다 더 슬픈 웃음이었다. 그날 합의서에 서명하기 1시간 전에 어머니가 장모님 김밥집에 다녀가셨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위생과 직원들, 소방서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가셨지. 내가 너랑 이혼 안 하면, 널 빈털터리로 내쫓지 않으면 장모님 가게 문 닫게 하고 거액의 벌금 물리고 심지어 감옥까지 보내겠다고 하셨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쳤다. 몰랐다. 엄마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가게 날아가고 감옥까지 가시면? 박우혁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인나야, 그때 난 너무 힘이 없었어. 회사 내 입지도 불안했고 이사회 늙은이들은 다 어머니 편이었지. 너희를 지킬 힘이 내겐 없었어. 이혼만 하면 너를 밀어내서 박씨 집안이라는 진흙탕에서만 빼내주면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돈이라도 챙겨주면 그게 모욕적인 방식이라도 내가 받기만 한다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틀렸어. 그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셔츠 깃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그 돈을 가방 밑바닥에 처박아 둘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줄은 몰랐어. 3년 동안 김비서 시켜서 몰래 지켜봤지만 어머니가 눈치챌까 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 내가 전단지 돌리고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먹는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당장 뛰어가서 널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밥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모든 걸음이 너를 향한 독화살이 될 테니까.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 3년의 증오, 3년의 원망이 이 순간 파도에 쓸린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냉정함 뒤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줄이야. 그는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재벌2세, 서울 재계의 풍운하였지만 지금 내 앞에서는 죄인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지금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왜 나타날 용기가 생긴 거예요? 박우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눈빛에 전에는 없던 단단함과 도끼가 스쳤다. 지금은 다르니까. 그가 손을 뻗어 내 차가운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지난 3년, 미친 사람처럼 일했어. 계열사 3곳의 지분을 집어삼켰고 이사회 늙은이들 절반을 물갈이했어. 지금 밥그룹은 내가 결정해.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그 열기가 내게로 끊임없이 전해졌다. 인나야, 더는 안 기다려. 어머니가 또 협박하든 세상이 다 반대하든 2번 다시 내 손 안 놓을 거야.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김 교수가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 피곤하지만 안도하는 미소가 번졌다. 축하합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깨어난 날 햇살이 참 좋았다. 병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금빛 햇살이 하얀 시트 위에 내려앉았다. 엄마는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엄마는 왼쪽에 앉은 나를 한 번 보고 창가에 서서 처음 처가에 인사온 풋내기처럼 쭈뼛거리는 박우혁을 한 번 보았다. 엄마, 물 줄까? 나는 어색함을 감추려 황급히 일어났다. 엄마는 피식 웃었다. 상처가 당기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도. 우혁아. 엄마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또렷했다. 오랜만이네. 박우혁의 몸이 움찔했다. 그는 성큼성큼 침대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좁은 병실 바닥에서 엄마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3년 동안 장모님이랑 있나 고생만 시켰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2 사람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힘겹게 손을 들어 박우혁의 팔을 가볍게 토닥였다. 바보 같은 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이 어미는 다 알고 있었어. 나와 박우혁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매달 15일이면 가게로 최고급 식재료가 배달됐어. 윤기 흐르는 최상급 쌀, 갓 잡은 한우, 비싼 양념들. 배달원은 그냥 단골 손님이 선결제한 겁니다라고만 하고 이름도 안 남기고 갔지? 엄마가 박우혁을 따스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 그렇게 돈 펑펑 쓰는 단골이 어디 있어? 게다가 보내오는 건 죄다 우리 인나가 좋아하는 것들 뿐인데. 내가 바보냐? 그리고 또 있어? 가게 앞에서 취객들이 행패라도 부릴라치면 신고도 안 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고 겨울이면 가게 앞 눈이 귀신같이 치워져 있고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자네인 거 알았어. 자네가 계속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그냥 있나 저 고집센 것이 알면 더 마음 아파할까 봐. 내가 모른 척했지. 엄마.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있었으면서 서로 외로운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 애틋한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굉음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의 날카로운 또각또각 소리.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박우혁의 어머니. 언제나 완벽한 화장에 서슬퍼런 눈빛을 한 그 귀부인이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둘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다. 샤넬 트위드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악어 가방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3년 동안 악몽에서 보았던 그 경멸 어린 표정이 걸려 있었다. 박우혁.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찢을 듯 울렸다. 너 미쳤니? 회사 임원회의도 팽개치고 이런 궁상맞은 냄새 나는 곳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나 화병으로 죽는 꼴 보고 싶어? 박우혁이 허리를 곧게 펴고 나와 엄마의 침대 앞을 막아섰다. 그의 넓은 등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단단해 보였다. 어머니, 여기 병원입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년 전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더 냉랭했다. 낮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시선이 박우혁의 어깨 너머로 날아와 독사처럼 내 몸을 휘감았다. 최인나, 너 정말 질기구나.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기어코 내 아들을 꼬여내? 왜, 우혁이가 회사 장악했다니까 다시 박 회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몸이 달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박씨 집안 문지방도 못 넘을 줄 알아. 숨이 턱 막혔다. 3년 전 짓밟히고 모욕당하던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다. 침대 시트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박우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만하세요. 3년 전 이혼 강요하셨을 때 저 참았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무슨 짓 하셨는지 보세요. 사람 붙여서 감시하고 있나 취직하는 회사마다 압력 넣고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저런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제가 밥그룹에 뭘 해줄 수 있는데? 다 죽어가는 애미랑 빚더미 말고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저한테는 인나가 있습니다. 박우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제 모든 사랑이 저 사람한테 있어요. 어머니, 정져보고 선택하라고 강요하신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그가 몸을 돌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저 박그룹 회장 안 합니다. 그 자리 탐나는 사람 안 치세요. 전 이제 2번 다시 있나 손 안 놓습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평생 순종적이었고 가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표정이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그룹을 포기해?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떨며 삿대질을 했다. 그때 나는 박우혁의 손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걸 느꼈다. 그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3년 전 울기만 하고 도망치던 최인나가 아니었다. 밑바닥 생활 3년은 내게 끈기를 가르쳤고 삶의 악의에 맞서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박우혁의 등 뒤에서 걸어나와 그와 나란히 섰다. 한때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여자를 나는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3년 전 제가 우혁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때의 저는 그 사람한테 기생하며 제 삶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이글거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 가치는 누구에게 정의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박씨 집안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전 그냥 최인나예요. 제 손으로 돈 벌고 아픈 엄마 돌보며 떳떳하게 살아요.
제가 우혁 씨랑 함께 하려는 건 박 씨 집안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회장 사모님 자리가 탐나서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우혁을 보고 옅게 미소 지은 뒤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제가 이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혁 씨가 빈털터리가 되든 회장직에서 쫓겨나든 상관없어요. 제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요. 너. 시어머니는 내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건방지게. 먹여 살려.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네, 제 능력으로요.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사지 멀쩡한데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병실에 정막이 흘렀다. 한참 뒤 박우혁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잡고 있던 내 손을 들어 올려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들으셨죠, 어머니?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제 아내가 저 먹여 살리겠답니다. 앞으로 이사회 늙은이들 눈치 안 봐도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굳게 맞잡은 우리 손을 보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인형 같던 아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우리를 독하게 노려보더니 획 몸을 돌려 쿵쾅거리며 나갔다. 박우혁, 너 후회할 거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악담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병실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박우혁이 나를 돌아보았다. 눈동자 속에 잘게 부서지는 빛이 일렁였다. 인나야. 응. 나 진짜 쫓겨나면 정말 나 먹여 살릴 거야? 그가 반쯤은 장난스럽게, 반쯤은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다. 그럼요. 근데 우리 집은 반지하라 창문으로 남의 발만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박우혁이 손을 뻗어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상관없어. 같이 발 구경 실컷 하지 뭐. 그러다 지겨우면 내가 공사판에 가서 벽돌이라도 나르게. 당신한테 하늘 보이는 집은 꼭 다시 사줄 테니까. 1년 후. 서울 강남구 조용한 카페.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얇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옆에 두고 키보드 치는 경쾌한 소리가 카페에 울렸다. 나는 지금 중견 무역회사의 해외사업부 팀장이다. 지난 1년 미친 듯이 일해서 굵직한 계약 몇 건을 따냈고 이 살벌한 업계에서 마침내 내 자리를 잡았다. 박그룹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이건 온전히 내 힘으로 얻은 영광이었다. 딸랑. 문이 열리며 풍경 소리가 났다. 익숙한 시더우드 향이 훅 끼쳐왔다. 박우혁이 보온 도시락 2개를 달랑거리며 들어왔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미간에 서려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박 회장님, 오늘 출근 안 하세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를 내치지 못했다. 박그룹은 그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고 그 전쟁 이후 그룹의 실권은 완전히 박우혁에게 넘어왔으니까.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능숙하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오늘 농땡이 좀 쳤지. 도시락 안에는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엄마 가게의 베스트셀러, 참치 마요 김밥이었다. 장모님이 갖다 주라시더라. 자네 요즘 약은 너무 많이 해서 살 빠졌다고. 그가 젓가락을 건네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는 재활 치료를 잘 마쳤다. 다리는 아직 조금 불편하지만 활력이 넘치셨고 가게도 다시 열었다. 물론 이번에는 박우혁이라는 든든한 보안관 덕분에 누구도 감히 행패를 부리지 못했다. 나는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고 행복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맛있다. 박우혁은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쓱 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나는 손을 닫고 봉투를 열었다. 빳빳한 새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3년 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카드 앞면에 레이저로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문구가 보였다. 인나의 우주. 이건 계좌도 비밀번호도 그대로야. 박우혁이 턱을 괴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근데 이번엔 비상금도 아니고 퇴로도 아니야. 그가 손을 뻗어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가족 공용 자금이야. 내 월급 다 여기 들어와. 관리는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모으고 싶으면 모으고.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두 번째 결혼. 나는 달력을 힐끔 보았다. 10월 12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카드를 내려다보고 내 세상의 전부인 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카드를 집어 지갑 속에 소중히 넣었다. 내 월급 통장 카드 바로 옆자리에. 좋아요. 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요. 박우혁이 눈썹을 으쓱했다. 겨우 커피. 나 52억이나 싸들고 온 신랑인데? 왜, 적어요. 내가 장난스럽게 정색했다. 그럼 하나 추가.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는 당신 당번? 분부대로 합지요. 마님. 창밖의 햇살이 눈부셨고 서울의 하늘은 드물게 쾌청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마침내 우리만의 작은 우주를 찾았다.